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금요일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코스피가 꿈의 5,000포인트 선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가 증시 전반에 닿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제뉴스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국정 지지율과 각 정당을 향한 지역 민심도 궁금하시죠?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의 좌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장악 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또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중의원을 해산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밝았다고 설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달력을 보니까 어느덧 1월도 하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여러분의 1월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혹시 새해 첫날 비장하게 써내려갔던 계획들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금연이다. 당분간 술은 멀리하겠다라고 큰소리 쳤지만 작심 3일로 끝나버려서 슬그머니 민망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하면 되죠. 계획이 아주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기, 또 퇴근길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처럼 소소한 약속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새해 계획은 무엇입니까? 혹은 아쉽게 포기했지만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다짐도 좋습니다. 나 지금 금주 23일째다 하는 자랑도 환영이고요. 오늘까지 금연했는데 아이고 조금 전에 그만, 이런 솔직한 고백도 괜찮습니다. 지금 문자 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 보내드릴게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죠.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증시 살펴보죠. 네, 어제 뜨거웠던 열기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한때 5,000선을 다시 넘기면서 장중 사상 최고가세로 써내려가기도 했고요. 현재는 오름세 이어가곤 있지만 5,000 문턱 앞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네, 수급 상황 보면 개인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 홀로 사자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990 문턱에서 강한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간밤 트럼프 리스크가 어느 정도 거치면서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어서 경계 심리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5,000피를 찍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와 업종 간 수급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4,998.19를 코스피 지수가 보이고 있고요. 이게 근데 마냥 또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게 평가가 또 극명히 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면비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 균형이 맞질 않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꿈의 5,000선에 닿았지만 열기가 증시 전반에 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소수 대용주에만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중소형주와의 수익률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예로 반년여 만에 각각 3배, 4배 가까이 뛰어오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시총 비중만 코스피 전체 절반에 가까운 40%에 육박합니다. 그렇군요. 예, 매수세가 자동차나 로봇, 방산 같은 다른 주도주로 옮겨 붙었다곤 해도 상승장의 온기는 대형주에만 집중돼 있는데요. 새해 들어서 이런 큰 손들이 20% 뛰어 올랐을 때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8%, 1.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상장사 가운데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오른 종목보다도 더 많고요. 중소형 성장주가 많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00피 열기와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부익부, 빈익빅 장세가 굳어질 경우 이 소수의 대형주가 자칫 흔들리기라도 하면 증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네. 또 일각에서 나오는 지적처럼 이번 랠리가 비교적 소수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기대는 구조라 차익 실현 압박에 따른 급매도로 판도가 바뀔 위험이 존재한 해석, 또 많은 개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를 외면하고 있고
코스피 화랑이 실물 경제 온기를 불어넣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들뜬 마음은 조금 가라앉히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쿠팡 얘기를 해볼까요? 쿠팡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면서 청원을 제기했다고요? 네, 아시다시피 쿠팡은 사실상 미국 기업입니다. 모 회사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는 자회사 형태로 사업을 굴리고 있는데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문제로까지 거론되는 매우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간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부터 짚어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미국 정부에 공식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양국 간 자유무역 협정을 위반했다. 주가 하락으로 투자 손실을 봤으니까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번 사태를 좀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관세 부과를 포함한 무역 구제 조치도 검토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좀 다른 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 문제 제기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 대 국가 한미 통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무역 대표부 USTR의 조사를 청원한 무역법 301조를 보면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으로 부담을 줄 때 이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게 되는데 만약 조사에 나서 이들의 주장대로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면 관세를 비롯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고요. 네. 또 쿠팡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디지털 분야 규제 전반을 문제 삼으면서 사안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우리의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법무부는 문제를 제기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제 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해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와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산업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지난 CES에서 이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봇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게 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아틀라스는 사실상 24시간 활용이 가능하고 인건비에 비해 유지 비용도 저렴하다 보니까 노조가 고용 위기감을 드러낸 겁니다. 또 현대차는 관세 등을 이유로 미국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네. 노조는 아틀라스 투입을 계기로 국내 생산 물량이 미국으로 더 넘어갈 거라고도 우려했는데요. 사측은 내후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3만 대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제조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진일 보안 로봇의 화려한 등장 뒤로 이들과 경쟁할 거라는 노동자들의 불안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로봇이 우리 가까이 왔다는 얘기일 텐데 이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도 급등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 아틀라스가 현대차 그룹 주가를 전반적으로 번쩍 들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그간 수면 아래 뒀던 상장 카드를 꺼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측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미국 나스닥 상장을 포함한 기업 공개를 다각도로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지는데 미국 투자에 뭉칫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이 IPO 카드가 그룹 차원의 자금 운용 여력을 넓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상장이 현실화되면 정의선 회장의 지분 승계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생활경제 뉴스입니다. 소액 연체 이력이 있었던 분들 지난해까지 이제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사면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성실히 빚을 갚은 서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소액 연체 채무를 모두 갚은 290만여 명이 신용사면을 받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체 채무자는 밀린 빚을 모두 갚더라도 최장 5년 동안 금융거래가 제한이 걸리는 등 불이익이 적용되는데 네. 이번 조치로 연체 이력이 즉시 삭제되면서 모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이제 어떤 그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분들? 네, 실제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 29점, 사업자는 45점 정도 신용 점수가 올랐고요. 네. 신용이 회복되면서 금융 접근성도 좋아졌습니다. 개인의 경우 3만 8천 명이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11만 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고요. 개인 사업자도 6천 명 정도가 은행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었고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의 신용 점수 상승폭이 가장 컸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연체를 다 갚았어도 불이익이 오래 남았던 분들에겐 정말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겠네요. 청년들이 반길 만한 소식이네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 미래 적금,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큰데 어떤 상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청년 미래 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적금인데요. 조건을 충족하면 3년 만에 2천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만들 수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기존 청년 도약 계좌 가입자도 요건만 갖추면 갈아타기도 허용할 방침이고요. 적금뿐 아니라 청년 대상 대출과 상담 지원도 함께 나서 종합적인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라 빠듯한 메일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새해 계획에 대해서 중간 점검 문자 받아보고 있는데요. 5622님, 진행자님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드네요.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제도 고등어회에 술을 엄청 마셨네요. 올해는 술 끊으려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참고로 저는 여자 사람입니다. 크크크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배미라님은 저는 부모님께 다정하게 말하기, 짜증내지 않기가 올해 1순위 다짐이었는데요. 몇 번 고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잘 지키고 계시다면서 엄마랑 통화만 하면 짜증 섞인 말투가 되니 참 신기하다고. 과연 언제까지 잘 지킬 수 있을지 끝까지 놓지 마시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9345님 26년 새해 다짐이 가계부쓰기인데 잘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게끔 꾸준히 써보려 합니다. 뭐 이때까지 한 달 가까이 하셨으면 올해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2039님 집 앞 뛰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춥잖아요 하시면서 아이고 저도 며칠째 운동을 못하고 있는데 날 좀 풀리면 다시 시작하시죠. 뭐.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듣고 계시는데요.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종암 쪽으로 종암분기점을 앞두고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생겨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뒤로 목동 나들목부터 정체가 심해지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요.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북단 부근 1차로에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로 복정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먼저 송파 부근에서 밀리고요.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은 서하남 부근에서 성남 요금소 쪽으로 6km 구간 어렵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상주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고요. 뒤로 선산 나들목부터 3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여론조사로 읽는 민심의 바로미터. 민심 직설. 여론의 좌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여론조사로 지금 이 순간의 민심을 좌표 위에 정확히 찍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의 좌표, 민심 방향을 읽어주실 두 분 모십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나온 갤럽 조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예. 여기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61%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평가를 보냈고요. 이 61%의 수치는 그 직전 조사, 한 주 전 조사 대비해서 예. 3%포인트 숫자가 올라간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랐습니까? 네, 예.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0%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의견 유보하는 응답은 10%로 지난 주 조사와 동일했습니다. 네, 이 결과의 의미를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긍정평가는 좀 오르고 부정평가는 조금 내려갔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보게 되면 지난주에
대통령 평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제법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실은 언론에 좀 나오게 돼서 비중 있게 조명을 받으면 올라가게 되거든요. 주목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메시지들이 좀 전달이 되고 또 반대쪽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덕수 전 총리 1심 징역 선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이게 반영은 많이 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주가가 계속 상승해서 이제 5,000피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는 그 흐름들이 또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대통령 평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예. 부정평가가 말입니다. 이게 작년 말에 36을 고점으로 찍고 지금 30까지 빠졌는데요. 긍정률은 올라가다가 살짝 빠지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부정률은 지금 3번 연속 빠져서 36, 33, 32, 30 이렇게 6%포인트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빠지면 이게 20%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여기에서 따져서 이 부정하는 분들이 뚜렷하게 어떤 이유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긍정평가하시는 뭐 분들에게 이제 긍정평가 이유를 묻지 않습니까? 예. 외교가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27로 1위입니다. 아직 여전히. 네. 또 경제 민생 14%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가 상승이 지난주에는 1%였다가 3%가 됐습니다. 3%가 나타났다라는 건 작은 거는 아니죠. 이렇게 될 때에 부정평가 이유를 봤을 때 경제 민생 고환율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4%포인트 빠져서 22입니다. 나머지는 보면은 그동안 있었던 거하고 완전히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다만 인사라는 게 2%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해훈 그 뭡니까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 이 정도로 언론에서 다룬다면 이게 사실 20%가 돼야 맞는데 2%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지금 어떤 그 여러 가지 논란들 속에서 대통령을 탓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외교로 대통령을 탓한다는 것은 6%입니다. 네. 한 자릿수죠. 그런데 외교로 긍정한다라는 것은 27입니다. 긍정평가자 중에서요. 이렇게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땐 부정률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득점 포인트에 가서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내면 대통령한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 섞인 그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부정평가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잘 못한다라고 하는 응답자들한테 뭐가 못하는 겁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응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지의 근거 또는 지지하지 않는 근거 이 구체성이 있으면 그것이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하는 이유들을 보면은 구체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경제 민생 이 부분을 빼고 보면 독재 독단이 있다.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뭐 과도한 복지를 한다. 좌편향이다. 통합 협치가 부족하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내용이 그렇단 말씀인 거죠? 아니요, 자기가 응답을 한 거예요. 응답을 한 내용이. 예. 그러니까 근데 뭔가 명확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도 쉽고 쉽게 얘기하게 되면 부정적인 평가로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지금 응답하시는 분들의 그 이유가 부정평가 이유가 구체성을 모호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뚜렷하게 사실은 그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인즉슨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흠잡을 게 나타나지 않는다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훈 후보자의 그 정도 논란이면 과거에는 대통령 부정평가 1위였어요. 인사 문제가 막 40%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지명을 했다라는 대통령의 행위는 그거는 이해가 된다. 네. 그런데 당사자가 조금 논란이 있더라. 그것을 대통령에게까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무엇을 뚜렷하게 흠잡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당 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김 대표님? 예.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은 그 극히 미세하게 오차 범위 이내에서 상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43이 됐으니까 직전 조사 41에서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물론 지금 끝내기는 했지만 단식 농성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 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4에서 22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당층이 이 갤럽 조사인데요. 27이 됐습니다. 27이 돼서 5%포인트가 많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요 정당과 관련된 내용은 그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조사는 이번 주 화수목 20, 21일, 22일 조사했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입니다. 네. 그 지금 원래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권의 여당이 이제 악재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지지율이 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야당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정말 결사적으로 단식 농성까지 하고 또 전직 대통령도 와서 뭐 그러면 이른바 보수층들 또는 지지층들의 결집한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좀 지지율의 반등이 나타나는 것이 과거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한국갤럽 오늘 나온 조사 보게 되면 이번 주 중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올라갔고요.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그렇게 굉장히 결집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히려 수치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일반적인 모습과 좀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얘기는 이제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강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원래의 지지층들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가 좀 약해져 있는 분들, 흡수하는 부분들 또는 중도층을 또 관심을 얻어서 지지층으로 전환시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지금 강경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떤 대여 전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 넓은 이탈한 지지층들을 흡수할 수 있는 전략 이런 부분들로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TK나 뭐 PK 지역에서도 국힘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예. 대구 경북 그러니까 TK에서요. 더불어민주당 20, 국민의힘이 48입니다. 그러면 두 배가 넘죠.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는 아직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보수의 뭐 심장이다. 텃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재미있는 건 부산, 울산, 경남이 이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이 29입니다. 대등하죠. 3%포인트 격차로. 이렇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좀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나 대통령 긍부정에 있어서 대통령 긍부정을 한번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을 보신다면요. 대구 경북에서 42 긍정, 부정은 45입니다. 여기 대등한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긍정이 56입니다. 네. 긍정평가 대통령을. 그리고 부정하는 비율도 뭐 낮지는 않아서 33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진다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과 행보 메시지 여기에 반응을 해서 정부 여당에까지도 이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당 지지도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면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조사가 있기 전까지 뭐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구형이나 판결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렇게 보자면 내란 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일부 그 논란이 효과가 없습니다. 지지도에 영향이 반영이 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럼 보수층에서 지지를 전폭적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진보 진영의 대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진보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실제 보면은 진보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응답은 74%로 높게 형성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보수층 중에서 국민의힘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응답은 5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절반 수준밖에. 그러니까 진영 내 결집도라고 이걸 이제 불러요. 네. 그러면 진영 내에서 그 성향 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 정당에 대한 지지가 어쨌든 70% 이상 있어줘야지 정상적인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아직 그거를 형성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좀 이제
다른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이제 같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과 왜 단절을 하지 않느냐는 그 비난에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정도로 PK의 이렇게 확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가 PK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윤어게인과 완전히 절연하겠다라는 그 선언까지는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단식 농성이면 이거는 사실 할 거로 다 한 거예요. 네. 백약이 지금 무효라는 건데요. 그런데도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가 파괴력이 있으려면 그 말을 하는 메신저가 신뢰로워야 됩니다. 그러면 메신저가 국민의힘이 또 장동혁 대표가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려면 그러면 지금 국면에서는 내란 전국을 탈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윤어게인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게 사실 마지막 남은 그 메시지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합당 제안을 했고 조국 혁신당에 뭐 조국 그 당 대표에 대해서 부산 출마 카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의 어떤 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진보층이 갈라져 있는 상황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의 세력들은 조국 혁신당 지지로 가 있을 테니까 그것이 만약에 합당이 되게 되면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2% 뭐 내외 이제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것이 합쳐지게 되면 그 정당의 지지율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다만 이것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수층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견제하는 이제 인물들, 상징적 인물들이 있을 텐데 조국 전 대표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국 대표도 그러면 합당이 되었다라고 하면 보수층들이 과거의 기억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좀 우리 뭉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리로 연결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수 정당도 다소간의 반사 효과를 좀 기대하는 측면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합당 국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야당도 반사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가 43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사실 정당으로서는 높은 수치입니다. 50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그런 일이 많지 않고요. 근데 조국 혁신당은 이제 3%인데 이게 합쳐져서 네. 기계적으로 이제 46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합당이라든지 후보 간 단일화가 있을 때 1 더하기 1이 1.5에 수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당 지지도가 대단히 높아지진 그럴 개연성은 좀 쉽지 않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은 그런데 그러면 이게 합당이 명분이 뭐냐라는 걸 찾게 되거든요. 근데 명분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다음엔 누가 실리를 얻느냐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명분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이걸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가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당원분들께서는 어떤 판단 평가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지방선거가 물려 있기 때문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해가 엮여버리면 이거는 잘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합당이 반드시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만 간다 또는 부정적으로만 간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합당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그렇게 되면 근데 합당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출마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좀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 전에 완전한 합당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단일 후보를 내가지고 내서 선거를 치를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이게 온전한 합당은 어렵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먼저 후보 간의 연대 뭐 이런 것 통해 가지고 선거를 치른 후에 합당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이것이 지금 보게 되면 일부 이제 뭐 친명 의원들 중심으로 반발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것이 이제 합당 논의가 얼마나 매끄럽게 될지 여부는 약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조국 혁신당하고 개혁신당 지지도는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네, 아까 이제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말씀드렸는데요. 네. 거기서 보시게 되면 조국혁신당은 거기서 3%의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개혁신당은 2%의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3정당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당 지지율이 높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치 좀 이렇게 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제3정당들이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형편없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되면 제3정당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를 보게 되면 좋아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세력을 정해놓고 그 싫어하는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지지하는 이런 특성이 많이 나타나요. 최근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어떤 세력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있느냐. 그러니까 군소 정당들을 제3정당들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당들은 내가 싫어하는 세력을 견제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3정당들이 최근에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잘하는 것도 있고 주목받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지율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치 변화의 배경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봉신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10%에 이제 닿을 것 같은 정도의 한 자릿수였는데요. 이게 많이 빠진 이유가 조국 그 대표가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형을 살다가 나오고 나서 이게 탄력을 못 받은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확 뛰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된 측면이 있고요. 비슷하게 개혁신당도 사실은 개혁신당을 이준석 신당으로 만들겠다고 처음에 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2024년 초인데요. 그때 두 자릿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 나오는 거는 굉장히 낮아져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어떤 정책적인 계기를 통해서 굉장히 그 국민들 마음을 확 잡는 그러한 정도의 캠페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상 지금 원전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그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원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조사를 이제 했는데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라고 하는 두 곳의 조사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맡겼는데 우선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조사 문항이 있었는데요. 재생에너지가 48.9%, 원자력이 38.0%로 이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공감도가 무려 89.5%. 네, 10명 절대적이네요. 거의 9명 가까이 되는 거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1%에 그쳤거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이 안전한지 질문했는데 60.1%가 안전하다라고 응답을 해서 과거에 이 원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상당히 뭐 팽팽하고 위험하다는 시각도 높고 이념 성향에 따라서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달라지는 흐름들이 이 기후 에너지 환경부 조사도 그렇고 다른 조사들에서 최근에 좀 많이 발견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이런 그 지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봉신 대표님? 예. 이 조사가 그런데 이제 설문지를 좀 보게 되면 설문지에서 정보를 너무 많이 노출을 했습니다. 뭐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렇게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뭐 2024년 발전량 기준에서 원전이 32%다. 그런데 38년에 가면은 원전은 35, 재생에너지를 29까지 늘리겠다. 이렇게까지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확대가 가장 필요한 발전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원자력하고 재생이 가장 많이 나오죠. 특히 재생에너지가 5차 회를 넘어서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다음에는 또 원자력만 한번 3번 물어보거든요. 네. 이렇게 따지면 재생에너지를 한 3번 또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좀 설문이 약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자력 발전을 늘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정량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는 건가. 부처의 의견이 들어간. 그렇죠. 의견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는 건가. 우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조금 더 뭐 민감한 주제이니 많은 국민분들의 어떤 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좀 더 추가적인 여론조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이제 다만 이게 과거에는 진보 성향층에서 굉장히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높았거든요.
그다음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여론은 있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오게 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많이 보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정부 부처를 통해서도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의 지지층 특히 진보 성향층에서 과거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던 시각이 상당히 완화되어서 나타나서 상당히 이제 원전에 대한 이제 뭐 안전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다거나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 높아지는 그런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후부에서는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정책 토론회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신규 원전 추진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 또 국민의 뜻을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속담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속담 무는 이거는 뿔이 없다. 5,6월 손님은 이거보다 무섭다. 또 돈이라면 이것 눈썹이라도 빼온다. 에서 이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삼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호랑이입니다.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다라는 속담은 입으로 무는 호랑이에게는 받는 뿔이 없다는 뜻으로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듯이 무엇이든 다 갖추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동사 물다와 관련된 속담인 무는 게 짖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서운 사람일수록 말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속담 5,6월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말은 더운 5,6월에는 손님 접대가 무척 어렵고 힘듦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5,6월은 음력 5월과 6월이라는 뜻이니까 더운 여름에 손님 접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뜻이죠. 그리고 돈이라면 호랑이 눈썹이라도 빼온다라는 속담은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도 무릅쓰고 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강릉과 대전 2도, 대구 4도, 광주, 부산 5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지만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아침에도 서울 영하 11도, 부산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은 지금보다 조금 오르겠지만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도 안팎에 머물면서 당분간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맑은 하늘을 보이는 곳이 많지만 차차 전국이 흐려지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도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 제주도, 밤부터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도 비나 눈이 오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전라도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2에서 7cm, 그 밖의 전라도와 강원 내륙, 충청도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상 남북도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청약과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 폭언,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등을 갖고 있습니다.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여야 의원들에 대한 통일교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통일교 천정궁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각지에서 붙잡힌 한국 조직원 73명이 오늘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입니다. 이들 중에는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으로 100억 원대 수익을 챙긴 30대 부부도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오늘 SNS를 통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주주인 미국 주요 투자사 2곳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차별적인 대우와 압박을 가해 손해를 봤다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이해훈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오전 일정을 마치고 잠시 정회 중이고 또 오후에 청문회가 진행될 텐데요. 이 소식과 함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조국 혁신당 합당 제안, 그리고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중단이 가져온 파장, 여의도 현매경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새해 결심 단연 1위인 금연금주, 생각처럼 잘 안 되시죠? 100세 시대 건강한수에서 금연금주 실천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코너들 함께 하시고요. 2부 순서 본격적으로 달려봅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이야기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제 어제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 반발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이 내용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정청래 대표 어제 지방선거 따로 치를 필요 없다, 함께 가자면서 이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이 민주당 최고회의에서도 발표 한 20분 전에 공유받은 말 그대로 깜짝 합당 제안이었는데요. 최고위원들도 좀 황당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이 반발이 꽤 거세게 이는 모습입니다. 이 정 대표가 당원들과 의원들의 이 의사를 묻지도 않고 혁신당의 합당을 독단으로 제안했다는 건데요. 당장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그리고 황면선 최고위원 등이 절차가 무시됐다면서 정 대표를 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심지어 당원들에게 정 대표의 이 진퇴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들 3명 모두 오늘 열린 이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잠시 뒤에 국회에서 합당 제안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직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도 성토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제가 의총에 참석한 민주당 한 재선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기업으로 따지면 이 월급 사장이 이사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다른 기업에 이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과 뭐가 다르냐. 조직의 명운이 걸린 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반발하는 의원 쪽에서 기업에 비유를 했는데 사실 기업까지 갈 것도 없이 정당 법에 규정된 것이 있거든요. 예. 합당을 할 때는 대의기구라든지 수임기구가 결정을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게 취지가 그만큼 합당이라는 거는 법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절차를 정해야 될 정도로 당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물론 대표가 모든 거를 전당원과 같이 논의를 하거나 모든 의원과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극소수이면서도 권한이 있는 최고위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논의하라고 있는 것인데 최고위원들도 몰랐다. 이 점은 합당 찬반을 떠나서 절차적으로는 시비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나름의 복잡한 생각들이 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조국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호남 지역에 출마해서 민주당과 경합을 해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또 합당을 했을 때 나는 출마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 또 내부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이 연애와 결혼 과정에 비유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썸을 타자고 한 제안인데 벌써 결혼해서 출산하는 상황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뭐 신중론을 또 폈다고 하는데 정 대표도 반발이 있을 거라고 뭐 예견을 했겠죠. 네, 어느 정도 예견했을 거고요. 정 대표 스스로도 오늘 어차피 합당은 누군가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이다. 나도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정 대표가 이 파장을 좀 감수하면서도 이 합당을 추진한 명분은 크게 한 2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어차피 두 당 모두 이재명 정부의 이 성공이라는 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같은 재료로 같은 메뉴를 파는 이 식당 2개가 뭐 굳이 같은 골목에 있을 필요가 있냐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당이 나눠져 있으면 아무래도 지방선거에서 표가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방선거에서 소위 말하는 이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척결을 위해서라도 합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정청래 본인을 위해서 이 합당 카드를 꺼낸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최근 김병기, 강선우 이 공천 헌금 의혹과 1인 1표제 논란으로 당이 좀 어수선한 상황인데 이 시선을 합당으로 돌리려 했다는 건데요.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합당으로 과연 누가 이익을 얻겠냐. 결국 정청래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당을 해서 정청래 대표 본인 지지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정 대표도 합당했을 때 리스크가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에서도 정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같이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듯이 본인 지지층을 거꾸로 조국 대표한테 나눠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봤을 때는 셈법이 아주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점검해 볼 만한 요인들을 좀 짚자면 일단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른다. 안으로 들이는 게 낫다라고 하는 변수 통제 차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 대표가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국 대표하고 당내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또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국혁신당 문제는 언젠가는 합당이라든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고 이번 합당 메시지는
한편 이면으로 보자면 조국혁신당 다음에는 기회 없다. 이번에 올라타라라고 하는 압박의 성격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얘기를 꺼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홍익표 그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제 뭐 갈등을 무마하려는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청와대가 정말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일단 저는 모릅니다. 네, 근데 말씀처럼 홍익표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양당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정 대표 측도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민주당과 이 혁신당의 합당 필요성, 이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 대표의 이 전격적인 합당 제안 발표 이게 어제였는지 이거를 청와대가 과연 언제 알았는지 또 관련해서 당청 간 논의가 있었는지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일각에서는 어제 코스피 5천 달성이란 이 호재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정 대표의 합당 추진 발표가 이 뉴스를 도배하는 게 청와대로서는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도 물어봤습니다. 예, 출처를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핵심 관계자가 밝힌 입장이 좀 다소 묘한데요. 이분이 좀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대통령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해지는 게 대통령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합당을 추진하는 정청래 대표 쪽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하면서 반발하는 쪽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거는 노코멘트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성격의 말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아요. 현재 뭐 그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나 또 홍익표 현 수석의 입장을 들어보면 평소 지론은 대통령도 통합 쪽이었던 것은 맞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걸 거슬러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과연 추진하는 것까지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상의를 했다거나 했느냐 이거는 좀 아닌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거든요. 어느 보도에서는 지난번 청와대 회동에서 뭐 네.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이 얘기를 나눴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게 분명하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조차 좀 가닥이 안 잡히고 있는 이런 상태가 문제인 것 같고 이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합당이 안 되면은 또 그 책임에 대한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벌어질 수 있는 소지를 또 보여주고 있지 않나. 좀 이게 어떻게든 물론 정치라는 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대략의 방향이라든지 추진 경위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설명하기에 쉬워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합당 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일단은 이 적들의 연합이 뭐 달갑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비판하는 입장이 잇따라 내놨는데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꿈꾸는 정청래와 서울시장을 노리는 조국이 의민하는 통합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양당의 합당이 당이 아닌 이 대표 개인의 정략적인 이득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 쌍특검을 피하려고 특검의 이 조건부 찬성해온 혁신당을 포섭하려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도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좀 모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감지됩니다.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혁신당과 민주당은 같은 중국쯤이 전화기가 두 대인 상황이지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입장차가 선명하다면서 이 연대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당의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사당 체제라고 표현을 한다면 근데 사당 체제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또 2 곱하기 2당 체제라고 또 인수분해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쪽에 갈라져 있던 쪽이 합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반대쪽에서도 자극이 되겠죠. 네, 자극이 될 수밖에는 없을 걸로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연 확장이라기보다는 지지층 중심적인 그런 통합입니다.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혁신당과의 통합이 어느 정도가 됐든 간에 지지층 중심이라기보다는 외연 확장의 성격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절박하게 개혁신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올 법한 객관적 조건은 또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근데 아까 언급됐다시피 계엄에 대한 문제 여기서 아직까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점 이게 거의 유일한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 종료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장동혁 대표의 쌍특검 도입 촉구하면서 당식 농석에 돌입한 지 8일째인 어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농성장을 방문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좀 약속해 달라 이렇게 호소하니까 장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면서 수용한 건데요. 장 대표는 단식을 멈추면서 자필 메시지로 긴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향한 이 국민의 탄식은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건강은 괜찮은 겁니까? 네, 그래서 일단 오기 전에 장 대표의 이 건강 상태 그리고 오늘 일정을 체크해 봤는데요. 장 대표가 이 흉통을 좀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이랑 주말간에 이 심장 정밀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컨디션이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 최고위원회의가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 제명 안건 등 이 당내 현안이 좀 산적한 상황이라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당내에서는 공고해진 거는 좀 확실해 보이거든요. 장악력도 더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관건은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어느 방향으로 쓸 거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호개인을 포함한 이런 그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는 쪽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획득한 힘으로 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라든지 이런 조치에 박차를 가할 것인지 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번에 또 큰 숙제가 생긴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단식이 일단락이 됐거든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거니와 사실 역대 전직 대통령 평가를 여론조사를 해보면 하위권에 있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니까 수습되느냐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정당의 질서라든지 리더십 이런 쪽에 의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또 요인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또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해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어떤 쟁점들이 오갔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국회에서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잠시 정회 중인데요.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 그리고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여야 이 위원들의 이 송곳 같은 질문들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사실상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혼인한 장남을 미혼으로 속인 뒤에 이 부양 가족 수를 늘려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장남이 혼례 이후에 부부관계가 최악이었다. 당시에는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장남이 결혼 후 아내와 사이가 좀 안 좋아져서 실제 이 후보자 부부와 살겠다는 시점에서 청약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 가족의 이 부단한 노력 끝에 장남 부부의 이 관계가 회복됐다는 건데요. 이 후보자는 또 갑질 논란 등에 대해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성과에 매몰된 이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렸다. 뼈저리게 반성한다. 이렇게 고개 숙였습니다. 그러나 발언 이후에 이미자 위원장이 외눈박이라는 표현은 한쪽 눈이 먼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 아니냐. 이게 후보자의 태도냐. 이렇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오전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버티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반전시키는 수준의 소명을 해야 되는 처지거든요. 근데 그러기는 상당히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청약 문제에 대해서 아들이 그때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 위장 미혼이 아니라 신고를 안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이 제출한 자료라든지 또 했던 주장에도 그거하고는 상충되는 근거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자동차 보험을 아들 이 갱신을 할 때에 부부 한정 특약을 추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는 또 부부라는 것을 또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특약을 추가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세종시에 아들이 취업을 해서 거기서 거주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그 집에 살면서 월세를 아들이 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주장이야말로 아들이 그 세종시에 실거주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독립세대였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다 수습할 수 있는 어떤 주장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 점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청문회 시간 동안 이제 야당 의원들은 물론 강하게 질타하면서 이제 답변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반면에 이제 여당 의원들은 이제 세심하게 질문은 하는데 이해운 후보자의 좀 답변을 들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던데 여권 내부 기류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여당이 청문위원들의 보좌진들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험 범위가 너무 많다.
예, 그만큼 제기되는 의혹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무조건 좀 방어만 하기 참 어렵다 이런 토로를 합니다. 실제로 여당 청문위원들도 이 야당 의원들 못지않게 날카롭게 검증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예. 소위 방탄만 할 수는 없고 이해운 후보자가 직접 결자 해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여당 내 이 대표적인 청문회 저격수죠. 이 청문위원으로 나선 이소영 의원은 충분히 소명이 안 되면 700조가 넘는 국가 예산 이해운 후보자에게 맡길 수 있겠냐면서 여권 내 부정적인 기류를 전했습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최근에 불거진 여러 의혹들 말고도 결정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사유가 또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해운 후보자의 몇 달 전까지의 행적, 특히 12.3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해운 후보자가 성숙지 못한 언행, 내란 동조에 사과드린다라고 오늘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 입장이 변화하는 동안에 12.3 사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거나 해서 아 이게 내란이 맞구나 이렇게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요인은 드러난 건 없거든요. 사실 그 사건은 당일에도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바뀐 거는 본인이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밖에 없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회의가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하루입니까? 청문회는 오늘 하루 안에 다 끝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오늘 하루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뭐 적격 부적격 의견서가 청와대로 갈 테고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저도 궁금한데요. 일단 청문회 오후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당사자 해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청문회 이후에 발표되는 민심 추이를 좀 살펴본 뒤에 이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거를 부적격 의견을 채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의견을 채택하지 않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대통령에게 보낼 것인지 이 기로 일단 설 것 같은데, 또 단독으로 결정하기도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어떻게든 청와대하고 당하고 간에 어떤 교감이라든지 상의가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변수 이것 때문에 만약에 양쪽 간에 껄끄러워졌다면 이 소통도 자칫하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좀 사안들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의도 현미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국제 설레발 통일 열차.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통일열차, 조윤주 외신캐스터, 이용주 외신캐스터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헤이. 하이. 네, 헤이입니다. 헤이. 덴마크어로 안녕. 예. 이런 뜻이죠. 오늘 약간 해리포터 같으세요. 못 알아들었어. 네. 우리가 이렇게 그린란드에 대해서 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줄은,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그린란드 모르는 사람 그동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몇 명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돼요? 5만 6천 명. 5만 6천 명. 네. 예. 헤이 여의도 이용주 인구보다 캐스터. 적습니다. 그린란드 원래 평소에 관심 전혀 없었죠. 네. 네. 그 뭐 사실 진짜 5만 6천 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사는 것만큼 거기 그 땅이 굉장히 혹독해요, 사실은. 얼음이 막 5, 6kg만큼 쌓여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사시는 분들은 원래 이제 거기서 전통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린란드로 이민 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많이 없습니다, 사실. 네. 아니 그리고 덴마크 소유라는 것도 이번에 저는 처음 알았어요. 네, 맞아요. 잘 곳이. 몰랐던 거죠. 예. 그냥 춥다 이것만 알고 있었죠. 네. 추운 근데 곳이다. 이제 그 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뭐 밑에 모두 많이 묻혀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린란드를 네. 갖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떤 입장입니까? 하도 뭐 입장이 번복 뭐 왔다 네. 갔다 해서. 그러니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입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되면 군사력을 동원하겠다. 그러니까요. 안 되니까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유럽 국가들이 그러면 덴마크와 그린란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대를 형성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반드시 매기겠다. 근데 그 다음날 입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하면서 입장이 바뀌게 된 건데요. 그 전까지는 하루하루 좀 이 강도를 높였어요. 발언 수위를. 네. 그런데 다보스 포럼 참석하고 나서는 말이 바뀝니다. 그린란드 획득 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고 즉각적인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일단 병합은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에 말했던 그런 강제적인 수단, 군사력 이런 것들은 쓰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한 것이 그린란드 미래에 대한 협상의 틀을 마련했다. 그린란드에서 완전하고 영구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 군사력 사용은 그 참모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약간 입장이 꺾였고요. 그리고 관세는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이 제안한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지금 전 세계 그 관세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 한번 써보자라고 트럼프에게 말했고 트럼프가 오케이 하면서 10% 안 되면 25%까지 매길 거 했는데 일단 이거는 멈춘 상태가 됐습니다. 어쨌건 누군가의 얘기를 트럼프가 듣고 있다는 건 조금 다행. 네. 그럴까요? 사실은 이게 트럼프의 계획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가 썼던 협상의 기술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언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5배, 6배 달하는 걸 먼저 요구를 해라. 그러면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결국 네가 원하는 걸 찾게 된다. 그래서 지금 나토 사무총장이랑 트럼프랑 뭐 협상을 했다는 얘기가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 그린란드 전체를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막 반발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이랑 얘기가 나온 게 그린란드의 일부 지역을 미국의 영토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트럼프의 협상대로 큰 거 노리고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그 지역을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린란드라는 땅이 이 트럼프 때 불거진 겁니까? 아니면 오래 전부터 미국이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던? 미국은요 1800년도부터 한 50년, 40년 주기로 그린란드를 보면서 자꾸 침을 한 번씩 흘리는 그런 1800년대부터요? 네, 맞아요. 첫 시작은요 1867년에 그때 이제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라스카를 샀었거든요. 네. 그때 미국의 서쪽에 얼음 땅 알라스카를 우리가 샀잖아. 그러면 이제 동쪽에도 얼음 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린란드거든요. 알래스카랑 그린란드 이렇게 붙어 있는 아니요. 완전 반대쪽에 있어요. 완전 반대쪽에. 네, 완전 반대쪽에. 이제 사이로 이제 바다가 해협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사볼까라고 했는데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고요. 그리고 1910년에는 그 주 덴마크 미국 대사가 미국 대통령한테 거기 그린란드에 자원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한번 사보시는 거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트루먼 대통령이 그린란드에다가 군사 기지를 지었어요. 그럼 군사 기지 짓는 이 타이밍에 그린란드를 그냥 우리가 사보자.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덴마크한테 공식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덴마크가 아니 그거 안 파는 거예요. 해가지고 넘어갔고 결국 또 이제 트럼프까지 오게 된 거죠. 몇 차례 시도가 있었군요. 근데 이제 그린란드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싫죠. 물론 덴마크령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덴마크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한 뭐 전체 공공 예산의 50%를 덴마크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결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결별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치권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은 것이 그린란드 사람들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치법 통해서 그린란드에서 이제 그 자신들 언어도 쓸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자원을 획득하는데 개발하고 쓰는데 그린란드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제 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한 1950년대부터 독립운동 시작해서 조금씩 좀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봤더니요. 85%가 미국 합병에 반대한다라고 말했고 10%는 중립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5% 정도가 미국한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덴마크보다 미국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또 여론조사 다른 데를 봤더니요. 88%가 트럼프가 제안하는 거 식민주의 하자는 거 아니냐. 제국주의다라고 말하면서 좀 강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린란드 사람들은 어쨌든 싫다. 싫다. 네. go away 가버려.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또 푸틴 이 양반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린란드 매입가가 1.5조 원 정도가 적정하다면서 트럼프를 약간 부추기는 듯한. 네. 왜냐하면 앞에 이용주 독방 캐스터가 사장님들처럼 왜 이러시는지 이용주 모르겠는데. 캐스터가 말했는데 네. 그 알래스카를 팔았잖아요. 네. 러시아가 미국에. 그게 1867년에 네. 720만 달러, 약 맞아요. 106억 원에 팔았대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알래스카랑 그린란드가 이제 뭐 지척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 북극권에 있고 그래서 푸틴이 말하는 것은 아니 그때 알래스카 사가지 않았냐? 그럼 그린란드 사고 싶으면 그린란드 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부추기는 거죠. 아 근데 그러면서 푸틴한테는 이 그린란드라는 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 아니에요? 거기서 네. 뭐 안보상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진짜 사가란 얘기는 아니고 사볼 테면 사봐라. 사볼 테면 사봐. 아. 돈 많지 않니? 그때 알래스카 되게 싸게 사갔잖아. 그럼 그린란드도 사. 뭐 쉽게 살 수 있을 텐데 재밌는 이런 식의 양반들이야 푸틴 트럼프. 푸틴은 지금 네. 딱 그 포지션이에요. 싸워라, 싸워라, 나토 싸워라. 그거죠 지금. 네, 그리고 또 하나 명분이 있는 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체를 다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크림반도를 이미 합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자국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병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것도 트럼프가 나를 욕했지만 너도 나와 그닥 다르지 않은 거 아니니? 미국도 미국 이익위해서 지금 뭘 먹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내가 우크라이나 병합하는 거랑 크림반도 병합하는 거랑 미국이 그린란드 가지겠다는 건 뭐가 다르니? 라고 이제 약간 애둘러서 약간 좀 비꼬듯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린란드가 왜 중요한 지역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첫 번째는 자원이 많다. 뭐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극 항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러시아와 중국을 가장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주장이긴 한데요. 이것도 역시 트럼프가 보기에,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그런 건데 러시아에서 만약에 뭐 미사일을 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린란드 지나가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은 물론 그린란드에 지금 미군의 기지가 있습니다. 피투트 기지가 있는데 미군이 20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병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라도 미군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그 기지를 키우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인 것처럼 자원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히터를 포함해서 그런 자원을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도 이제 이용주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빌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빌리는 것과 내소유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전셋집에 사는 거랑 자가랑 다른 것처럼 이게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원하는 그린란드의 어떤 지역을 미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으로 바꾸게 된다면은 미국이 거기서 뭘 해도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정 지역이라도 미국의 소유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지금 협상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지가 있어요. 영국이 키프러스에 가지고 있는 영국 기지인데요. 거기가 영국의 그 주권이 행사가 되는 주권 기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린란드의 일정 부분 어떤 땅을 그런 식으로 이제 군사 기지로 가지고 싶어하는 거죠. 어때요, 이용주 캐스터? 1.5조 원. 너무 사시겠습니까? 싼데요. 시가 너무 쌉니다. 그린란드 지금 안에 있는 그 자원이 지금 뭐 거의 1,000조인데 1.5조 너무 싸죠. 아 그러네. 네. 1,000조 원어치의 자원을 갖고 있는 1.5조 원은 저렴한 그렇죠. 싸게 내놓은 건데. 네, 너무 쌉니다. 이거 안 되고. 푸틴 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푸틴이 그거를 가격을 조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사자인 덴마크하고 유럽 국가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뭐 경제적으로 좀 맞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측에서는 경제적인 제재, 무역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먼저 꺼낸 것이 통상위협 대응 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보복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유럽 국가들이 어떤 강압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은 공동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막는다든지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유럽이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뭐 덴마크가 그 미국 국채 팔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팔게 되면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증시가 뭐 좀 흔들릴 거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미국 국채를 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무역 보복 조치는 양측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좋은 방법 아닌데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닥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응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뭐 까딱 합니까? 아니요. 트럼프가 트럼프는 해볼 테만 해봐라. 네, 남의 말을 귀등으로 듣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중국이 그 수혜를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영국에 그 유럽 최대 그 중국 대사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총리가 거의 한 10년 만에 중국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이 외국 자본, 그러니까 중국 자본을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온갖 이런 서커스를 막 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 중국을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유럽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야, 그렇게 또 국제 관계가 약간 재편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네요. 예. 자,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중의원을 해산했습니다. 네. 오후 1시에 소집된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제 중의원을 해산을 했는데 이게 중의원 해산이라는 말이 좀 낯설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통령제인 우리에게는 좀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중의원인데 중의원을 우리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해산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총리 제도를 가지고 있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중의원을 해산시킬 수 있는 권리가 대통령에게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산시킬 때를 보면은 극과 극입니다. 자기 지지율이 너무 좋아서 중의원 해산시키고 다시 새로 의원들 뽑자.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지지율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내 시민을 묻겠다. 이럴 때 중의원 해산합니다. 지금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지금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지금 막 일본에서 75%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 틀을 다시 짜가지고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겠다라는 계기로 이번에 중의원 해산을 하게 된 겁니다. 75%는 굉장히 높. 아까 이재명 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 조금 넘게 나온 거에 비하면은. 네. 근데 일단 뭐 집권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어요. 10월 달에 집권했으니까 이제 3개월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소위 말해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감안하더라도 일단 높긴 한데 이게 과연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사실 그 정권이 바뀌거나 그 지도자가 바뀔 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누군가 나타나면 괜찮아 보여. 새로운 사람, 뉴페이스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지지율 높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일단 다카이치 내각에 대해서 지지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의원 해산하고 조기 총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50%만 찬성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지지율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민당이 많은 의석, 그러니까 과반을 가져갈 건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민당과 그 일본 유신회가 구성된 야당에 대해서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2%,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 별로 좋지 않다 35%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젊은 층들은 중의원 해산과 총선에 찬성하는 의견이 67%로 반대하는 쪽보다 많게 나왔습니다만 이 연령대가 높아지면은 좀 비율이 떨어지면서 좀 나이 든 사람들은 굳이 지금 조기 총선하는 게 맞나? 약간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각제라서 그런지 심심치 않게 중의원 해산 일본 네. 이런 맞아요. 소식이 들리곤 하는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지금 이제 지지율 좋고 하니까 그 사실은 이 아베노믹스를 이제 이어서 자기가 이제 다카이치노믹스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지금 좀 마련을 해야 되고 지금 시기가 굉장히 사실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사이다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우리가 시쳇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인들에게 두 개의 마음이 있다. 겉마음과 속마음이 있는데 그동안 일본의 정치는 속마음을 숨기고 겉마음 이 뭐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고 이 뭐 미국, 일본,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정치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해와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게 답답하게 좀 고구마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막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야스쿠니 신사 뭐 자기는 하겠다. 결국 안 했습니다만은 참배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인들의 이 속마음을 시원하게 좀 긁어주는 정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지금 막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야 그러면 이 타이밍에 지금 물 들어왔으니까 노 한번 제대로 줬자. 모터보트 바로 달아. 지금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국민들 속마음이 어떠냐를 봤었을 때 이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요. 네. 일단 그 이민 제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에 대해서 좀 배격하는 분위기. 근데 사실
예전에는 일본 TV를 보고 나면 외국인들 진짜 많이 나오고 무조건 나왔죠.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어쨌든 일본 여성들이 외국인 남성을 좀 이렇게 호의적으로 보는 시선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남성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쫌스럽지 않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이민자에 대해서 약간 거부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일본이 뭐 취업이 잘 된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이 있고 생활비가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곳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본에 여행 가시더라도요. 식당 같은 데 가면 라면 가격이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일본 국내인들에게 파는 라면은 뭐 9,000원 예를 들어서 그럼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에게는 15,000원 이렇게 이중 가격제를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살면서 세금 다 내지 않냐. 근데 왜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똑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야 돼. 이건 부당해. 저 사람들은 더 내.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다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왜 제주도에서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불미스럽게 이렇게 용변을 밖에서 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에 대해서 약간 그런 반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세게 막 말하고 거침없이 그런 속내를 말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젊은 층에게 훨씬 더 어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총리가 탄생한 것이 굉장히 한몫을 했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일본 여성상이 아니라 젊었을 때 오토바이 좀 타고 드럼도 치고 그런 이미지가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젊은 여성들도 뭔가 좀 약간 롤모델 같고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 집에도 안 가고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방도 자기가 직접 든다. 우리 왜 정치인들은 자기가 뭐 들고 안 다니지 않습니까? 옆에다 수행원 있고. 요즘은 좀 이렇게 뭐 그래도 이미지상 들고 메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 특히 이제 남성 정치인들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다니는데 다카이 총리는 직접 자신의 가방을 자기가 들고 그리고 내일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기존의 정치인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다카이치를 좀 좋아하는 그래서 뭐 그 SNS에도요 이렇게 해시태그 해가지고 다카이치 유스 젊은 다카이치, 다카이치의 젊음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가 달리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이제 그런 기존 정치인과 다른 모습에 일본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오늘 이제 중의원을 해산했고 2월 8일 날 총선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선거에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제 자민당은 제1당 아닙니까? 네, 맞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중의원 정원이 465석인데 다카이치 총리 말로는 과반인 233석만 넘기면 자기가 그냥 괜찮다. 지금은 그러지 못한가 봐요. 지금은 이게 과반을 하고 있죠. 지금은 하고 있는데 연립정부여가지고 연립정부 일본 시내가 같이 합쳐져가지고 과반을 확보하고 맞죠. 있습니다. 근데 자민당만은 지금 한 196석인 것 같은데. 자민당이 지금 199석을 지금 연립여당이랑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넘기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입장은 지금 워낙 지지율이 좀 높기 때문에 혹시나 자민당 혼자서 과반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예측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 일단 총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의 그 지금 대외 상황은 또 중국과 좀 예민한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했던 거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서 없는 한한령에 당했잖아요. 일본도 지금 문서 없는 한일령을 중국에서 당하고 있고 중국 내부에서는 일본 불매 운동이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인 관광객이요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5%나 급감을 했고요. 항공 편수 10% 감소했고 백화점도 영업이익 24%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지난해 900만 명이 중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20조 정도를 썼는데 올해는 그 절반인 한 10조 정도만 쓰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좀 우리나라로 오는. 너무 좋죠. 반사 이익. 그렇죠. 명동에 진짜 많죠. 더 오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런 와중에 한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갈 것인가.
예.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지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셨는데 그 도쿄로 간 게 아니고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회담을 열었어요. 이건 좀 굉장히 좀 각별한 의미거든요. 예. 좀 진심으로 우리를 대한다. 그래서 뭐 거기서 드럼도 치고 했는데 사실 뭐 드럼 치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일본과 중국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중립을 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신호를 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계속 중립을 지키면 되는 건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이게 아베의 그 뒤 후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다카이치 총리가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집권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혹시나 나중에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역사 문제 다시 한번 들고 꺼내올 수도 있다. 이런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헤어질 때도 회의 그럽니까? 헤어질 때는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됐어요. 네. 준비해왔어요? 네, 하세요 마무리. 네. 야의 에스커다이라고 합니다. 사랑해. 네. 네, 사랑합니다 두 분. 네, 사랑합니다. 이용주 조현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는 만큼 젊어진다. It's unbelievable. 100세 시대 건강 한수. I'll tell you. What a life, what a night. 네, 1월 하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작심삼일도 10번만 하면 뭐 한 달이라고 하는데 벌써 포기하신 건 아니죠? 예, 특히 금연금주 위태위태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100세까지 쌩쌩하게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라디오 상담소 100세 시대 건강 한수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네.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쯤 이제 새해 계획 세우시고 위기 맞으신 분들 참 많이 계실 텐데 네. 그 중에서도 참 이게 지켜나가기 힘든 게 금주 금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새해 들어서 아예 뭐 1월 한 달은 아예 뭐 저녁 약속 안 잡고 이걸 확고히 지키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사회생활이 어렵죠. 네. 사실 이 금연금주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금연금주를 시작하자마자 우리 몸은 말이죠. 바로 신체 회복 신호가 나타납니다. 예. 정말 빠르게 나타나요. 우선 흡연을 중단하면 12시간만 지나도 우리 혈중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아주 정상화되면서 심장 근육의 산소 공급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또 술은 한 4주만 멀리 해도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잘 알려진 간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네. 한 달 금주했더니 간 수치, 뭐 건강검진하면 나오잖아요. 이 수치가 평균 30%에서 40%까지 떨어진 것이 확인됐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쉽지 않을까요? 의지의 문제입니까? 의지라고 하기는 어렵죠. 이게 사실은 술이나 담배가 들어가면 그 안에 화학 물질들이 뇌를 중독시키기 때문에 이 뇌가 즐겁다 재미있다라고 느껴지는 이 보상 체계가 해결이 돼서 우리가 거기 중독되는 거거든요. 예. 우선 이제 담배의 니코틴 또 술은 이제 알코올이 들어있죠. 이것들은 뇌에 들어가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쾌락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뇌는 이제 여기에 중독이 돼 버리는 거죠. 네. 사실 이게 도파민 중독은 주로 이제 이 전두엽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꼴을 만들거든요. 이 전두엽은 이성적인 자극, 이성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나 끊어야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정적으로 중독이 돼버려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진원섭님께서 금주 금연은 이게 한 번 다시 피거나 마시면 못 끊겠다고. 그렇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끊었다 실패가 아니죠. 네.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안 피면 하루 안 피는 거 성공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실패가 아니라 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시는 게 금단 현상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좀 계속 고통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금단 현상. 이게 참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몸은 이제 적당한 자극에 이렇게 중독이 돼가지고 안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는 상황에 딱 적당하게 적응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균형이 딱 깨지는 순간 뇌는 뭐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하고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아주 어떻게 보면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그래서 항상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늘 가던 루틴이 깨진 거죠. 이러니까 갑자기 뇌가 이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금단 현상은 내 몸이 망가졌다 이런 신호는 아니고 내가 이게 독성 물질 예를 들어서 니코틴, 알코올에 중독됐던 것에서부터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치열한 복구 작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내 몸에서 이미 그런 쓰레기 같은 화학 물질들을 열심히 청소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금연 금주했을 때 나타나는 금단 현상들은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다 보니까 심리적 불안 또 초조 이게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제 뇌 도파민이 올라가지 더 이상 못하잖아요. 이게 들어와줘야 올라가는데 들어오질 않으니까 도파민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짜증나고 집중력 떨어지고 막 신경질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뇌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불면증, 두통도 올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자율신경계가 이제 좀 일을 못하게 되면서 뭐 위장관 증상, 변비나 소화불량도 오고 식은땀이 난다, 벌벌 떨린다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뭐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증상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이게 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심할 때는 술과 담배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담배는 한 3일 즉 24시간에서 72시간 끊고 나서 한 3일까지가 가장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3일이 지나면 조금 내가 여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일을 완벽하게 금연을 하면 상당 기간 동안 조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2주 정도까지는 잘 참으셔야 돼요. 그 뒤로는 조금 더 또 편해집니다. 술은요? 술은 좀 다르죠. 술은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이게 금주가 더 그러면 오래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술은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술에 중독됐다 이렇게 느껴지려면 매일 먹거나 또는 2, 3주 계속 술을 마신 이런 상태가 돼야만 중독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내가 다시 편해지려면 한 6개월까지는 좀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배와 술은 상당히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내가 술, 담배 중에 하나는 끊어야 그래도 조금 건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선생님하고 상담을 많이 하면 주로 이제 담배 많이 끊으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어떤? 저도 담배를 먼저 끊으라고 담배를 합니다. 먼저 끊어라. 네. 왜냐하면 담배는 모든 질병에 항상 같이 들어 있습니다. 원인으로. 모든 암의 원인에 항상 담배가 들어가고 모든 다른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담배가 들어갑니다. 더더욱이 담배만큼 강력한 중독 물질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담배를 먼저 끊으라고 하죠. 2738님 70대이신데 1월 1일부터 금연 중이시래요. 잘하셨습니다. 몇 달 참으면 될까요? 끝까지 참으셔야죠. 뭘 참아요. 이제는 끊으신 거잖아요. 지금 벌써 20일이 넘었으니까. 근데 이걸 참은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참는 것은 한 2주까지 참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부터는 나는 성공했다. 나는 이제 다 담배에서 멀어진 사람이다. 난 담배 이제 끝났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개념으로 가셔야지. 참는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죠.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한 달 가까이 끊으신 거 쭉 가시죠. 질문 좀 받아볼게요. 네네. 8834님께서 보건소에서 준 니코틴 패치 붙였는데 붙인 자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너무 가렵다고 하세요. 억지로 참고 붙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제 피부가 이상한 건지. 피부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접착제에 이 패치에는 접착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피부에 붙게 되는데 그 접착제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조금씩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패치를 오래 붙이고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저기로 돌아가면서 붙이기도 하는데 안 될 때는 이 먹는 약이 있습니다. 씹는 거나 패치 말고 다른 방법. 네네 그런 방법으로 가셔야죠. 네. 5582님께서 금연 8개월 차인데 담배 대신 이제 금연껌을
씹었는데 못 끊고 있다고. 이게 괜찮은 거냐고. 어차피 이제 담배라는 것이 니코틴 중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흡연 특히 이제 권련을 피게 되면 그 안에는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껌에는 니코틴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보다 훨씬 나아요. 네. 흡연하시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아직 뭐 껌을 못 줄였다 못 끊었다 하더라도 계속 하시면서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 내가 전혀 못 줄였다 하시더라도 틀림없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껌에서부터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네. 아까 금단 증상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혼자서는 그 버티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언제 병원 가야 됩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힘들다라는 느낌을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때는 병원 가셔야 돼요. 우선 이 담배를 끊었더니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일이 잡히질 않아서 도저히 사회생활이 안 된다. 이러면 주저 말고 병원 가셔야죠. 네. 또 술을 안 먹었더니 막 뭐 이상하다. 나 굉장히 뭐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러면 반드시 병원 가셔야 돼요. 그리고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해서 잠이 안 온다든지 3일 이상 지속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든지 할 때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도움이 돼서 네. 빨리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가셔야 돼요. 이 비용 걱정하지 않을 수 없. 비용. 우선 금연은 이제 보건소에 가면 금연 클리닉이 있어요. 여기를 가시면 무료입니다. 무료. 내가 사는 곳에서만 가야 됩니까? 그 지역 보건소 가시면 돼요. 네네. 그다음에 좀 병의원도 있습니다. 의원에도 금연 클리닉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가시면 2번까지는 돈을 조금 냅니다. 네. 근데 3번부터 가시면 그걸 계속해서 잘 이용하시면 그 뒤로는 돈을 안 받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성공하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냈던 돈도 다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돈 안 드리고도 얼마든지 금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혼자 하시지 말고 힘드시면 이렇게 병원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제 금주 시작하고 나서 금연 시작하고 나서 네. 이게 입이 심심하다고 간식 많이 드시던데. 맞아요. 예. 괜찮습니까? 살찌시는 분도 있죠. 살찌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신진대사가 떨어져요. 담배를 태우시면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식욕이 줄어들기 때문에 살 빼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 살 안 찌려고 담배 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담배를 끊으면 일시적으로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몸무게가 좀 늘어나고 입맛도 돌 수가 있는데 이거 오래 안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상 심리가 오는데 원래는 니코틴에 의해서 도파민이 막 생기다가 니코틴이 안 들어오니까 도파민이 안 들어와서 나 너무 재미가 없어 이래서 이제 먹게 되는 건데 주로 탄수화물 단 걸 찾게 되거든요. 요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막 땡긴다고 그래서 나 다시 돌아갈 거야 이 생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은요. 딱 한 잔은 괜찮아. 반주는 뭐. 안 되죠. 이게 예전에는 한 잔 술은 몸에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잔술도 많이 팔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주로 드시는 분 많았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2023년부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고요.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암 예방 수칙에도 하루 한두 잔 이내 드셔라 이렇게 했던 것도 아예 암 예방을 위해서는 마시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한두 잔만 드셔도 구강암은 1.1배, 식도암은 1.3배나 발생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좀 많이 드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 빨리 금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 상담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4933님 350일을 술을 드신다는데 금주 패치 있냐고 물으셨어요. 금주 패치는 없고요. 술을 먹으면 기분이 몹시 나빠지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점점점 괴로워져서 술을 저절로 끊게 되는 그런 약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내가 힘들면 병원에 가셔서 이런 약 처방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금주 금연 결심 이어가고 계신 분들 마지막 용기 내실 수 있는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 하다가 잠깐 실수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먹을 수 있거든요. 또 다시 피실 수 있고 그건 실패가 아니라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엄격하게 나 틀렸어. 아유 나는 망했어. 이런 생각 버리시고 스스로 다시 한번 괜찮아.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노력하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546님 금연은 24년 됐고 금주는 29개월째라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친구들을 잘 만나야 끊을 수 있습니다.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00세 시대 건강한 수 오한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